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바람에 날려버리.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예, 안동역에서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들리는 그리고 이동영 작가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예, YTN은 이제 그만두셨고. 예, YTN 그만두고 네. 다른 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제 개인 방송 제외하고는. 그렇죠. 예. 이동영 TV를 제외하고는 또 특별하게. 예. 사실은 이동영 작가 섭외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전주에 또 단독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 전주 또 균형을 맞춰야 돼서 또 천하람 변호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회수는 한 10배 차이 날 겁니다. 천하람하고 저하고는. 예. 예. 제가 또 저번에 한 100만 찍어주지 않았나요? 예, 한번 100만도 그래요. 또 찍어주셨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또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예. 들어오시기 직전에 사실은 경기신문이라는 곳에서 단독이다라고 하고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기로 했다. 친 이재명계 의원 복수에게 물어보니 출마를 결심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당연한 수순이죠.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재명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작전을 잘못 짰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예.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음. 그분들이 모두 다 달려들어서 이재명 때문에 졌다.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 이재명이 책임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루도 안 지나서. 예.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했단 말이죠. 이재명 탓이다. 이재명 책임져야 된다.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자, 지방선거에 패배했는데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이재명 중심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했으면 이재명이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졌어. 나오면 큰일 나.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졌다는 게. 예. 그리고 본인은 뭐 다음을 노려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2년 후 당대표? 2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당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오히려 이정의 반대파들이 줬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현실론과 당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이나 가치, 뭐 방향, 뭐 이 민주당의 지향성 이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이재명이 나오면 무조건 되니까 저렇게 반대를 한다. 그렇죠. 그런 겁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예. 나왔을 때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전해철, 홍영표, 안 나오기로 했고. 친문을 대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원래 나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재명한테? 현실적으로? 아주 최근에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97세대 중에서 뭐 이렇게 해서 97세대 나오면 이재명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인큐베이팅 뭐 해가지고 어쨌든 한 명한테 몰아준다. 그래도 못 이깁니다. 그래도 못 예. 이긴다. 그러니까 예. 언론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재명 나오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말은 당심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입니다. 아, 여론조사를 해도 민주당 지지층은 70% 80% 이재명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과 민심이 괴리됐다고 하는데 그 민심은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이재명이 나오면 좋겠냐 물으면 80%가 나오지 말라고 하죠. 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근데 그걸 당신과 민심이 괴리됐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당심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그 누가 나와도 이재명을 못 이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명에서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작전을 짰잖아요. 예. 처음에는 당신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예. 이재명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전해철도 나오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작전이었어요. 예. 이것도 안 먹히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도체제를 그러면 단일해서 집단으로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도체제를 바꿔서 이재명 힘을 빼겠다는 거지. 예. 집단 지도체로 하게 되면. 근데 이것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당심이 엄청 반대하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나오냐면 단일성 지도체제이긴 하나 예. 최고위원들의 권한을 올려주자. 역시 당대표의 권한을 낮추는 거죠. 지금은 예. 이렇게 갔어. 이 네 개 작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기시감이 들 수도 있을 텐데 2014년인가 2015년인가 예.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 나올 때 있었습니다. 그때 박지원, 주승용, 박주홍 이렇게 그 호남을 대표하는 비주류 세력들이 요 네 가지 수법 그대로 문재인한테 공격했어요. 그걸 똑같이 했습니다. 되풀이하고 있다. 되풀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이 네 가지로 문재인을 공격했을 때 그 문재인을 비호하면서 문재인이 나가야 된다고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이재명 보고 나오지 말라고 이 작전 4개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6, 7년 전에 당했던 그 수법 그대로 지금 이재명한테 공격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때 똑같은 논리로 이거를 막았는데 지금 와서 180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게 예.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나는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현실론.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반대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겸손하고 솔직해질 필요 있다. 과거에 비주류들이 새정치연합 시절 비주류들이 주류였던 문재인 대표 나오면 안 된다고 했던 것도 당연하게 공천이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당 만들어서 다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 안철수 데리고. 근데 그쪽 그러니까 이재명 나오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지지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리고 의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논리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지금 말 안 나온 것 두 가지를 지금 꼽아볼게요. 예? 첫 번째는 대선과 지선에 그래도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니냐. 그것과 두 번째는 지금 저 검찰이 저렇게 파는데 성남 FC든 뭐 두산 뭐 대장동 백현동 저렇게 파는데 2년 동안 국회의원 총선 전까지 완전히 이재명 리스크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책임이 있으니까 나오지 마라. 예.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뭐 다음 대선에 나오란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패배는 뭐 늘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긴 사례가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 이긴 사례가 몇 번이나 됩니까? 근데 재수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이회창도 그랬었고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었고 결국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다시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나올 때까지 쉬어라. 선거 패배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저는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정당의 특성이 자당이 잘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지만. 그래요. 안타깝게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해서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런 경우 늘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을 어떻게 잡았어요? 탄핵이 있었으니까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 정권 잡은 거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 정당에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대통령 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지금 잊으셨겠지만 5연패, 6연패 큰 선거에 계속 내리졌습니다. 그렇죠. 예. 강력한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엔 저 밖에 있는 윤석열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구심점이 없었다. 없으면 매번 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만한 구심점이 지금 있습니까? 민주당에는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외에 대통령 떠오르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김동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건 지자체장이니까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 4년 동안은 뭐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럼 네. 구심점이 없으면 여당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판판이 깨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대권 후보가 하나 있고 그래서 강력한 여당에 싸워야 되는데 구심점이 안 되니까 매번 지리멸멸 선거에 계속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선거 패배 책임 있으니까 뒤로 빠져라고 하면 구심점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리더로 세워가지고 강력한 여당과 맞설 것이냐. 고민스럽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성남 보면 FC 뭐 정치 보복일 예.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성남 FC도 무혐의를 한번 털었잖아요. 한번 그랬어요. 털었는데 그 다시 사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장동권도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뭐 나온 게 뭐 있나요? 그 백현동으로 또 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지. 지금 예. 성남시 인수위원회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형님 문제까지 다시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전에 그 뭐 어제인가 그제 기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성남 FC와 두산 문제 관련해서. 근데 배임으로는 이 법조 기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배임은 아닌 것 같고 엮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3자 뇌물죄일 것 같다. 근데 제3자 뇌물죄인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했었던 일이면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소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서로 간에 근데 이제 무리하면 기소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고 뭐 무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고 뭐 이게 기자들도 좀 의견이 분분해요. 예. 방금 최 기자님이 예. 법조 기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엮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단어 자체가 정치보복이지 뭘 엮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되지. 없는 걸 만드는 게 엮는 거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특히 제3자 뇌물죄도 그런 건데 예. 지금 이 성남 FC 건은 왜 아무것도 없이 경찰 조사에서 그때 끝났냐. 다른 거 없어요. 시민 구단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시민 구단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다고. 그럼 스폰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스폰서를 받고 그 다음에 두산이나 그런 기업들에게 뭐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건물을 잘 쓸 수 있게 하고 뭐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런 자, 의미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거를 예. 그래가지고 스폰서 받아서 뭐 특혜 줬지. 그 스폰 받은 돈을 이재명이 먹었으면은 그거는 뇌물이겠죠. 그게 뇌물이죠. 그런데 그거를 성남시를 위해서 그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뇌물이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제3자 뇌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엮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거를 뒤집어 보면 그렇게 스폰을 받아가지고 뭐 두산에 혜택을 줬다 칩시다. 뭐 용도 변경, 건물 짓게. 그래서 성남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취직하게끔 또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지자체장 역할이거든. 또 어떤 시민구단 다 그렇게 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걸 많이 무리하게 엮으면 다른 시민구단의 지자체장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면 민주당에서 자신들 대권 주자였잖아요. 아깝게 진. 그 다음에 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런 걸 막아줘야 되는 거지. 부당한 수사라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당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당신은 당대표 하지 마세요. 만일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랬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만약에 이재명이 나와서 뭐 거의 나오는 게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왔고 사실은 그 지금 어지간히 취재한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었던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같은데 그럼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혹시 분당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걱정, 우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당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다 반협박이에요. 이재명 나오지 말라고. 당신이 나오면 분당 갈 수도 있다. 예.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분당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다. 그걸 버리고 간다고요? 돈이 많다. 여의도 당사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네.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자산이 더 많은데 누가 떠납니까? 이 당을 못 떠납니다. 자, 근데 떠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죠. 아까 얘기한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당대표 되니까 떠났죠. 왜? 안철수라는 대권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반 이재명 세력의 90점. 다음에 대통령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떠날 수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반 이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떠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돈. 분당은 못합니다. 분당은 못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 이재명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의 머릿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왜 당대표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제 추측이에요. 대통령이 다음에 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러면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분명히 사보타주한 의원들이 있었거든. 심각하게.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또 이렇게 사보타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나는 못한다 대통령에. 그러면 이번
당 대표는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공천 혁신으로 내가 다음 대통령 한번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 당내 혁신인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당규라든가 제도라든가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대의원 제도 같은 경우에 뭐 70대 1, 90대 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원 한 표에 그렇지. 당원 90표에 대의원 한 표 이렇게 등가가 예. 됐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당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건 더 늘어납니다. 비율은. 아, 그렇겠네. 예. 예. 이게 어떻게 민주적입니까? 민주정당이 아니지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과거에 대의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이 호남 정당이었기 때문에 호남에만 당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호남 이외에 경상도에 대의원 제도를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는. 근데 지금은 전국 정당이 됐는데 아직도 이걸 유지한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없앨 수는 없다 하고 하면 어. 이 비율을 약간 바꿔야겠지. 음. 비율을 조절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못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들 좀 바꿀 필요. 거기다가 지난번 추미애 후보가 당 대표 됐을 때 그때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 됐어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컷오프 됐어. 이 컷오프를 누가 시키느냐? 중앙위원이 시키거든요. 예. 중앙위원은 뭐 현역 의원들도 있고 또 지역구 위원장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컷오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당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저도 이 제도를 이상하죠? 보고 좀 이상했던 게 나중에 그래서 그 좀 물어봤는데 대의원들을 그러면 임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 당협위원장이거나 국회의원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또 국회의원 보좌관 2명도 대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네. 지역위원회, 지역 도당위원회 참여해가지고 또 대의원을 임명할 수 있고 이러면 개파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본인이 또 대의원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의원이 수십 명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전당대회 하잖아요. 음. 그럼 지방에서 국회의원하고 대의원들이 같은 차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국회의원이 마이크 잡고 이번에는 누구 뽑읍시다 하면 우르까 뽑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다수예요. 많고 대의원을 임명할 수 있어요. 게다가 친문 세력이 민주당에 아주 잔뜩 있고 그리고 반 이재명이라고 해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재명이 됩니까 당대표가? 예, 이깁니다. 대의원 그래도 이겨요. 45%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하고 당원하고 비율을 줄이자. 예. 이게 조금 줄이자고 하니까 반명해서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재명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의 룰 그대로 해도 이재명이 이깁니다. 45대 45로 그래도 해도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이런 여러 가지들 좀 혁신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한 사람들이 계속 해도 되느냐? 3선 연임 문제, 금지 문제. 이거는 뭐 대통령 후보 공약이긴 했습니다만 이건 다시 한번 토론해 볼 필요 있어요. 그냥 줄 딱 세워갖고 무조건 3번 연속했으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건 한번 토론의 장을 다시 한번 마련할 필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혁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을 한번 바꿔보는 거지. 당대표 돼서. 그러니까 목표는 맨 처음에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당대표가 되느냐. 이게 하나가 목표일 수 있고 예. 아니야. 대통령은 5년 후에 있는 거니까 나는 우선 이 당을 혁신하겠어. 이게 목표일 수도 있고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뭐가 앞서인 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가 목표라면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뭐 계산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현실론으로 봤을 때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잘하든 뭐 민주당이 못하든 간에 어떤 굉장한 부침이 있을 텐데 그걸 살아남아서 다시 또 한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 리스크를 다 안는 것보다는 2년 동안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민주당이 더 위기에 빠졌을 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이재명 의원에게는 훨씬 더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예. 이재명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예. 지금 최 기자가 말하는 이런 논리로 나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꽤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주워 듣기로는 예.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그거는. 아, 비겁하다. 그 내가 책임 안 지고 난 빠져 있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음.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기가 2년이잖아요.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일이 다 있겠죠. 뭐 기억나시죠? 지금 문재인 뭐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문재인 대표 때 네. 막 노래 부르고 뭐 별일이 다 그래서 봉숭아학당 얘기란 들었잖아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이 흔들겠지 당 대표를. 아,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걸 못 뛰어넘으면은 그냥 그렇지. 한 번 도전장으로 끝인 거죠. 그건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정치력의 문제다.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아. 이재명 입장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음. 원래 이렇게 당 대표 임기를 2년 하면 중간에 한두 번쯤은 보궐선거라는 게 있어요. 큰 그렇지. 큰 선거라든가 보궐선거라든가 예. 큰 선거가 없으면. 음. 근데 2년 동안 일단 큰 선거는 없어. 근데 보궐선거도 한 5군데 6군데 정도가 돼야 그러면 당대표 신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재신임을. 그렇죠. 예. 당신 졌으니까 내려와.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내년 보궐에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야. 예. 그거는 이재명한테 오히려 도움되는 거죠. 아. 나쁘지 않은 거지. 근데 혹시 당 내에 지금 뭐 그 분열, 대립, 갈등이 계속 있으면서 그 분당은 안 되더라도 사보타지를 한다거나 지난번에 대선도 사보타지가 있었다고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평상시인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사보타지 뭐 그다음에 당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고 자꾸 있을 수 딴지거는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 1년이나 1년 6개월이 그렇게 중요한데 1년이나 한 1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흔들어댈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못 있게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재명한테 줄 설 수도 있어요. 아, 또 정치인들이 그래 당장 또 국회의원 공천 때 되면 받아야 되지. 일단 받아야지. 뭐. 받아야지 뭘. 일단 받아야지. 예? 그러면 예.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 줄 확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1년 동안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어떤 분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다 나와도.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다. 예. 이동영 작가의 예측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전례대로 하면 3명만 당대표 나오고 나머지는 컷오프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이재명 1명, 97그룹에서 1명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겠지. 예? 예. 누구 나오든 간에. 근데 예. 지금 보니까 97에서 여러 명 나온다던데 예. 뭐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병원, 강원식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박민주, 어쨌든 박주민. 한 명, 중진에서 1명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재명을 이깁니까? 아, 못 이겨요. 그러네. 1대 다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분석. 예. 그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금 반명 그룹에서 이재명 나오지 말라고 절대 얘기 안 하죠. 지금 여기는 사직생인데 홍영표 전해철 의원이 예.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당신 나오지 마 하고 불출마 선언 왜 했겠습니까? 이재명이 나오면 무조건 지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안 나갈게 하고 한 거예요. 예. 만일 이재명이 그래도 나왔다. 홍영표나 뭐 전해철을 단일화해서 나왔다. 그렇게 했을 때 만일 심하게 깨지면 이거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친문 진영은. 아예 안 나가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한 달 반 정도, 한 달 한 20일 지났는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저 최경련의 최강시사 나와가지고 뭐 지지율뿐만이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다. 제대로 진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당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당은 이제 국민의힘이죠.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 한 달 한 20일은? 그 어쨌든 아직은 뭐 허니문 기간이다 언론하고도. 예. 그래서 이번 나토 참석한 거 사실은 많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이건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떨어진 전례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아마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언론이 막 비판적으로 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것도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문재인 막 혼술, 혼밥 논란, 뭐 홀대 논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조중동에서 딱 프레임 짜니까 막 마구잡이로 쏟아졌거든. 홀대 예. 받았다, 뭐 혼밥 먹었다. 마구서 지금 그런 게 나옵니까? 그거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오히려
뭐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다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30분이나 기다려서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런 거 안 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순방 갔다 왔습니다. 지지율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데드크로스가 났다. 거의 이것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케이스예요. 예. 이거는 당에서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래도 힘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도 예. 정치력이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니, 대통령실은 정치력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게다가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여의도 그건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어? 음. 법과 원칙, 검사들 이게 최고지.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을 전혀 발휘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국민의힘 집단이 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뭔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에서 뭐라고 좀 거들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눈치만 보면서 윤핵관들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이준석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 정상인 건데 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자꾸 대통령실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 너무 아마추어다. 이번에 나토 가는 것도 이게 줄줄이 회담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까? 좀 그래요. 그 전에 이상- 실무적으로 다 잡아가지고 대통령 가서 인사하면 끝나는 게 원래 회담의 정석인데 그러니까 좀 이상해. 거기 가서 다 취소되는 게 그럼 뭐 했냔 말이야 지금. 그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문책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다음에 그렇게 봐요. 그 근데 지금 대통령실 오늘 워딩 나온 거 보면 예. 자화자찬이잖아요. 너무 성과가 좋았다고. 뭘 했다고 성과가 좋습니까? 아니 스페인 궁 들어갈 때도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저 남자가 이쪽에 있고 남자가 이쪽에 있고 여자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때 뭐 기사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요. 여자는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의전 문제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 못 챙기고 그다음에 노룩 무슨 악수 뭐 그렇죠. 이런 네.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토 사무총장 30분 동안 대기하다가 일국의 대통령이 그거를 못 잡아서 다시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무슨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해놓고 대통령이 거의 망신 당하다시피 그래서 나토를 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대통령이 나토 가는 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나? 대통령이 나토 가서 세일즈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토는 세일즈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사 그러니까 그런 동맹이니까. 거부터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됐을까 하는 의심 들고 음. 바로 지금 중국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상됐던 거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거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었냐? 근데 오늘 국무총리가 중국이 반발하는 거 문제 없다. 아마 뭐 경제 보복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중국 많이 보복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걸 입 밖에 내면 안 되는데 국무총리도 그렇게 말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됐느냐? 중국에 대한 대중국 소비재주하고 화장품주가 다 빠졌어요. 그럼 도대체 위정자들이 뭐 하는 거냐 말이지. 게다가 이제 중국하고 수출이 이제 최대치는 이제 최대치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뭐 유럽 나토랑 하겠다.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그걸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어쨌든 네. 철저하게 우리 국익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중국과 러시아를 과연 생각했을까? 그냥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시하고 갔다면은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환영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환영받았나 거기 가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빠지면은 국정 동력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껏 핍박받아 와서 그거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뤄낸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하여간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게 그 전에는 보이는 모습이라도 가령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전에 워낙 편안한 분이니까 평생 청와대에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런 거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좀 약간 좀 쭈삣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거를 가기 전에 뭐 세일즈 외교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기업들 다 모아놓고 그렇죠. 너희들 이번에 계약 체결할 거 이거 싹 모아봐봐 한 달
뭐 상관이면은 이때 가서 다 발표를 하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늘상 이래 왔거든. 바이든 왔을 때 보십시오. 바이든 네. 와서 삼성이 투자한다 그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가서 원전 방산을 대통령이 세일즈를 하겠다는 게 뭐 MOU를 몇 개를 나중에 거둬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니 게다가 모르겠어요. 나토 가기 전에 네. 탈원전이 바보 같은 정책이다. 전 정권이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세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토 갔잖아요. 그 나토 중심국이 독일인데 독일은 탈원전 국가인데. 거기다 이제 프랑스라고 원전 강국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독일 입장에서는 예. 아니 한국 대통령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과연 참모들이 사전에 좀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더 걱정되는 건 지금 미국 시작해서 전 세계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전 세계가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런 말 들으려고 대통령 뽑은 거 아니잖아요. 막 그런 워딩부터 시작해서 뭐 추경호 장관이 이게 물가가 올랐으니까 월급 올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부세라 이런 거 부자 감세는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법인세 3천억 이상 얻은 사람들 최고세율 또 깎아줬잖아요. 깎아줬는데 서민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올리지 마라. 결국은 서민들만 주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너무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을 반대했든 국민의힘을 반대했든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세계 글로벌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전쟁도 지금 계속 장기화될 추세니까 우리가 그냥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 국정 동력을 빨리 확보해서 높은 지지율로 가서 뭔가 정책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하고 사이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아직도 청문회도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장관 2명. 인사청문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원구성도 제대로 안 됐는데 원구성 담당해야 될 원내대표는 또 외국 갔어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당정청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거기 많은 걱정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뭐 듣다 보니 저도 좀 문득문득 스치는 게 있는데 각국 대사관도 우리 이 뭐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처럼 국내외 동정이랄지 소식이랄지 그 나라 이야기를 축축축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대통령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여기 국내 뉴스에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네. 당선되고 나서 성김을 만났습니다. 사적으로. 그럼 비밀로 만나든가. 그걸 또 SNS에 올렸어요. 네? 예.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성김 그냥 미국의 중진 고위 공무원밖에 안 되잖아요. 왜 만납니까 도대체? 그렇지. 거기다가 주일 대사를 2번이나 만났습니다. 왜 만납니까? 우리 대사는 일본 총리 만나다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자꾸 대한민국 대통령 권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격이라는 게 격이란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본인 말처럼 대통령 처음 하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정치도 처음 하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주위에 뭐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옆에서 옆에서 만나지 말라고 하든지 당연히 그렇게 아니면, 해야죠. 아니 그리고 그 미국 백악관도 기자 프렌들리하고 뭐 브리핑 많이 하고 이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근데 강인선 대변인이 이렇게 도어 스태핑 하면서 기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자들 나타나기도 전에 저 출입문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빠지더라고요. 근데 대변인이 이렇게 빠져버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기자들에게 막 그 지금 정제가 된 언어도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막 쏟아내는 게 이게 맞나?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홍보 쪽이나 뭐 하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지? 정말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원장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도어 스태핑 이렇게 계속하면 한번 큰 사고 쳐요. 그러니까. 게다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게 좋겠다가 훨씬 많거든요.
그 사실은 의혹이 해소가 안 됐잖아요. 의혹도 해소 안 됐고 주가 조작 의혹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냐. 무슨 도사 뭐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설마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자기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활약해야 되니까 계속 나오라고. 천공이 예. 천공스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니 근데 뭐 그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 게다가 좋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 예. 생각에 얘기할 수 있다 예. 칩시다. 또 모 방송에 나와서 천공이 하는 말이 그 두 부부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날 찾아와서 나한테 조언을 들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그건 그건 제재해야죠. 못하게 해야지. 예. 사실이든 아니든 못하게 해야죠. 예, 못하게 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신뢰와 관련돼 그럼요. 있고 정부의 신뢰와 관련돼 있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게 무슨 본인이 그리고 무슨 우리 국민들의 스승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상하지. 그래서 이게 예. 뭐 권력 집권 초기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권력이든 권력자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만 주변에 있다. 그럼 그 조건 망하는 거예요. 센 얘기, 듣기 싫은 얘기 해주는 사람 옆에 둬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래 혁신 포럼에서 강연을 하면서 다 그런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 중심으로만 모여 있고 그쪽에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집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뭐 지금 세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요.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들하고는 싸우지 대통령 비판한 적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데 하는 것까지도 다 실드치고 있어. 이준석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준석 대표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누가 그러면 대통령한테 올바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네. 윤핵관은 더 하겠죠. 그러면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나마 남아 있는 이준석도 이번에 혹시 지금 분위기가 아웃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죠? 네. 그 윤리위 전에도 그리고 경고만 나와도 지금 당 대표를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징계를 연기한 것 자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렇지.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 대표는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다른 안으로 징계가 아니잖아요. 예. 성비위로 징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비로 징계가 아니더라도 성비를 덮으려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성비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으면 그 당에서 이게 재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뭐 여의도 바닥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벌써 몇 명이 당 대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번에 이준석이 아웃된단다 이렇게. 안 그러면 준비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준석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근데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게 이준석 당대표 주장도 그렇고 선거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세대 연합이었다. 2030과 6070들의 세대 연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빠지고 나면 그 이대남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선거 2년이나 남았는데 뭐, 2년이나 남았으니까. 뭐 벌써 그런 생각을 상관은 합니까? 없다. 예. 상관없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상관없다. 뭐 당장 뭐 석 달 뒤면 모를까. 게다가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승리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대표이기도 했고 그 전에는 대표가 아니었긴 재보궐 같은 대표가 아니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 선거쯤부터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준석은 팽당한다.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때 뭐 결합한다고 뭐 지방에 내려가서 같이 그랬죠. 뭐 두 술 번. 먹고 예. 그거 다 미봉책에 불과한 거거든요. 소금 불불 끓였거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핵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한 봉합은 안 된다. 결국은 팽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약간 보여왔던
어떤 사정정국의 그 그림자 냄새. 제가 지금 걱정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럼 할 수 있는 건 사정밖에 없어요. 근데 사정을 하면 지지율이 오를까요? 그게 유혹이지, 달콤한 유혹. 옛날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막 그렇지. 권력자들 뒤에서 막 뇌물 받고 그랬어요. 했어요. 하면 국민들이 오 시원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초기에 광우병 집회하고 막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정 탁 걸어가지고 노 전 대통령 수사하고 막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주위에 다 검사진으로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더 유혹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회학자들이건 정치학자들이건 경제학자들이건 뭔가 정치라는 게 이제 생산적으로 정권을 잡았으면 뭐 생산적인 뭔가 솔루션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럼요. 정치인데. 그러니까 노태우가 그때도 사정정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기 끌었죠. 근데 그거는 개발도상국 때 하는 거예요. 왜? 개발도상국 때는 어쨌든 나라는 매번 두 자릿수 경제 성장 막 올라가고 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 사정할래 하면 그건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 기자 말처럼 이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하면 경제를 조금이라도 오히려 지금 발전이 아니고 덜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렇지. 덜 떨어.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아유, 지지율 떨어지니까 사정으로 가야지. 더 나라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라는 게 무슨 제가 뭐 진보 쪽으로 평론하는 사람이서 뭐 사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경제 문제 이런 걸 등한시할까봐 그러니까. 사정 때문에 예.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겟을 하나 정해 놨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처음에는 원전 이야기도 나왔었다. 김정숙 여사 온 이야기 나왔었고 산자부 직권남용, 산자부 장관 이야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김혜경 법인카드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 했고 그다음 백현동 이야기 나왔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야기 나왔고 이게 뭔가 계획된 듯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전 정권부터 검사들이 수사하던 거니까 뭐 확대 재생산하면 되는 거고. 예.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어디 있느냐라고 해놓고 본인이 장관 되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친 문재인이라고 불렸던 검사들 다 한직으로 내쫓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좋은 자리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손준성도 지금 손준성까지. 연전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지난 정권 내로남불 한동훈 장관 본인이 하고 있다고 봐요. 똑같이. 그렇게 해갖고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좀 걱정이고 산자부 직권남용 같은 거 이건 어쨌든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검찰 수사의 동력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직권남용을 걸었던 게 딴 거 아니잖아요. 블랙리스트 당신들 만드는 거 아니냐. 그 산학 공공기관 장들 나가라고 강제로 그랬지. 이걸로 지금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권성동 의원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방통위원장, 선관위원장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그렇죠. 당신 나가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죄가 안 되고 뒤에서 하는 건 죄가 되는구나.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산자부가 직권남용한 거 안 된다고 기소까지 하고 절대로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자기들도 그러면 안 되지. 자기들은 왜 나가세요. 국내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임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령 100일 남기고 석 달 후에 또는 뭐 여름 지나고 가을쯤 돼서 그래도 이번 올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내년 돼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또 총선 이야기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 하반기도 해야죠.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일 텐데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국회 협조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국회 협조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다 시행령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국회랑 부딪히거든. 국회는 그럼 시행령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 여소야대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됩니다. 여당. 윤석열 정부도 여당이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법사위 같은 것도 어쨌든 합의를 했는데 깬 거는 민주당 잘못이겠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줄 테니까 대신에 법사위가 올 거라는 거 고치자 그랬잖아요. 근데 예. 이게 이번에 처음 얘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음. 오래전부터 법사위 올 건 문제는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라디오를 4년 했는데 4년 하는 동안 4년 내내 이거 여야 의원들은 다 물어봤어요. 법사위 올 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여야 의원 모두가 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왜 안 고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민주당에서 그럼 당신 법사위 가져가라 했으니까 그 법사위 갖고 가고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못해 하고는 필리핀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180석이 있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시행령으로 막 할래 못한다니까요.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다음에? 그렇지. 그러니까 협조를 좀 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심판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론조사 이래 돼서 당 지지율 막 민주당이 팍팍 떨어지고 하면 그럼 민주당도 생각이 있겠죠. 하겠지. 뭔가를. 알겠습니다. 또 이동영 작가를 모셔서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뭔가 또 보이고 좀 개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한 50만 정도. 예, 최경련의 이슈 얻어도 오늘 이 시간 이동영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